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요즘 시장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과거에 관련된 이야기,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몇 시간 전이었죠? 몇 시간 전에 이제 한국은행 금리 동결 기사가 발표가 났었는데요. 역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자체를 보지 말고 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경기 부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예전같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담스러웠던, 그다음에 계속 오를 것 같은 그 분위기는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연이님 같은 옛날 얘기 좋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옛날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 옛날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바로 얼마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행동들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흐름을 알고 계신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얘기가 역전세란과 관련된 얘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몇 주째 역전세란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뭐 신문지상에서 나오니까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잠깐 초반에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는 금리의 변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전세 가격의 변화,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올 상반기, 지금 5월이니까 이제 상반기도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을 보게 되면 금리 부분이 확실히 올라가던 부분들은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서 나왔던 거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고민들, 작년 중반기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었던 그 부동산 시장의 굉장히 큰 충격, 이 부분이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작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심리가 위축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과거와 같은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날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죠. 송주님께서 금리를 동결하니 경기 침체 영향도 궁금하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으려나 궁금해 하시다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 부분이 멈췄던 부분은 경기 침체, 결국 경기 방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 부분을 방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금리 인상이 최대 한 번 정도, 0.25 정도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0.25의 인상은 그동안의 인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영향도를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뭐 그 밖에도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외부 변수들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상, 올 상반기에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금리 인상의 향방은 더 이상 금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일 것 같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역전세란 또는 전세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세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세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최근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정도 되면서 신문지상에서 가장 역전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인 것 같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지상에서 떠들어대는 얘기는 현재의 상황이지 미래의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일 뿐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언급을 잠깐 했던 역전세란, 지난주에는 근데 역전세란이니까 이때 전세 싸게 들어갈까요?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 지난주 계속 나왔던 기사들이 올 하반기에 입주 물량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역전세란이 더 심화될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불안감이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물론 과거 사례와 지금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너무 막연하게 또는 신문 기사만 보고 스스로 판단을 애매하게 하기보다는 한 번쯤 이러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구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먼저 지난주 시장 분위기 잠깐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임의로 고른 거기 때문에 저도 약간 편견을 가지고 내용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의견도 있고 저런 사람의 의견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 50% 수준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시장 분위기, 강남 서초구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을 오늘 나왔던 금리 동결이라고 하는 부분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한 6, 7개월 정도 지나면서 6, 7개월이 아니라 한 7, 8개월 이상 지나가게 되면서 이 위축된 심리가 해소가 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중심부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심부부터 움직이는 부분들은 1월 달부터 시작되는 움직임이 지금 5월 현재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자,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 주택경기 13개월 만에 기지개를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지표가 사실 1월 3일 나왔던 부동산 대책 이후에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이번 기사에서 보게 되면 5월 정도, 5개월 정도 지난 현재 상황에서 기지개를 펼치고 있다. 13개월 만에 결국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후행돼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후행되는 기사를 보고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올라버렸거나 이미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부동산 노포를 같이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먼저 함께 시장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포구 아파트. 좀 전에는 강남과 서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포구 아파트 10건 중에 4건이 외진이 샀다. 즉 실수요자들도 움직이고 있다. 실수요자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포구 아파트를 외진이 샀다? 외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포구에 살지 않는 분들이거나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10건 중 4건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실수요자들일 수도 있고 투자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갈아타기 목적으로 조금 더 넘어오신 분들이 많겠죠. 자, 그런 분들로 진행이 되면서 강남 서초구에서 마포구 쪽으로 번져나가는 분위기,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금리 동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심리를 안정화시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서는 다시 한번 옆에 동네로 이미 강남 서초는 상승폭이 확대됐으니까 많이 올랐고 마포구도 꽤 많은 사람들이 샀단 말이죠. 그렇다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실수요자들이 다시 옆으로 밀리는 현상들. 우리가 이제 갭 벌리기를 하게 되면 갭 메우기를 한다라고는 이 현상들이 항상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동네들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 자, 만약 그 부분이 마포구라는 지역들의 움직임이 또다시 다른 곳으로 번져나간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미 강남에서 시작하는 분위기가 마포를 거쳐서 나머지 쪽으로 순환매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위축되는 심리는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장의 분위기처럼 막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더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외부 환경이라든지 기타 정부 정책 부분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예전부터 언급을 했던 유사 하락장 상태를 지나 다시 한번 외곽으로 번져나는 순환매장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 순환매장은 굉장히 소폭이긴 하지만 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장은 아마 투자자들이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시장이 같이 합쳐져야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낮으니까 경쟁률이 쑥 높아졌다. 즉 지난 몇 개월 동안 강남과 수도권 일부 마포와 같은 일부 지역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회복되는 느낌, 반등되는 느낌이라면 외곽이라도 서울이니까 분양가가 낮으면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순환매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모습이 지난주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다졌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로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51대 49 정도로 바닥을 다진 거는 맞아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근거는 외부 변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중심부부터 시작된 순환매가 중심부에서 주변지로 번져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들, 여기서 심리가 회복되고 여기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는 현상들이 좀 더 노골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49대 51이라고 해서 일단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인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의 의견이죠. 그런데 맨 밑에를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거나 초보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울아파트 신고가, 신저가 모두 주춤하고 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왔었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내가 사고 싶어 했던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내 기준보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주춤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주변부로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주춤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매도자들도 매도세를 잠시 멈추고 팔려고 내놨던 매물들을 요즘 분위기가 전화가 이렇게 자주 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더 가지고 있다가 매물을 회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타나고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신고가와 시저가가 모두 주춤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난주의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흐름 속에서는 반등세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반 실수요자들이 주춤하면서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너무 올라버렸어. 이거 사야 돼. 이 가격이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고 하는 현상들. 이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 가지 외부 시장 변화 또는 여러분들의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멈출 것이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다시 그 외곽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확산세는 순환매는 더욱더 퍼져나가게 된다. 이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 자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전세 시장은 사라지기가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 확언을 할 수는 없겠죠. 시장은 항상 변수들이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보증금을 3기관에 맡기는 에스크로우인가요? 그 제도를 만든다, 무슨 개편을 하겠다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세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전세 시장은 난리인데 갭투자 다시 꿈틀. 제가 볼 땐 전형적인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의 기사라고 보여지는데 갭투자가 다시 꿈틀하니까 이거 빨리빨리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같아요.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순간 몇 년 전에 임대차 3법과 같은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세 시장이 어찌됐든지 간에 집주인한테 갭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건 사실이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역전세난 때문에 지금 또는 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지 전세도 임차인이 선호하는 임차인이 상당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법, 거주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들을 무언가 건드려 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에스크로 제도 같은 거를 해서 갭 투자자들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근본적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들이 다시 거꾸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올려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다시 전세 대란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세 개편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명분상 또는 지금 현재 상황상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건 맞아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전세 개편, 특히 이제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분들 갭투자 그래서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이슈화되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하겠지만 그 제시되는 대안의 문제점 또는 부작용들이 결국 임차인들한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것들 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과정이 또 반복되면서 시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사 위에 전세는 주거사다리의 지름길, 폐지는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게 이제 LH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죠. 즉 그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위에 있는 상급 그 기관이나 그런 곳들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이 쉽게 진행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밑에 맨 마지막에 기사를 보게 되면 옛날 기사입니다. 2013년 8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세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시장적 배경들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 당시에는 전세 대란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던 상황이라서 임대사업자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주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세는 장기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면서 개편하면서 이분들을 제도권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 말이 나왔었죠. 즉 전세제도가 장기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 전세 대란이 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것들이 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로 만들고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면서 또는 전세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쪽으로 정치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 당시 만들어졌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전세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2014년 13년 하반기 2014년 들어서면서 다시 집을 사라라고 하는 매매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전세난이 해소가 되면서 전세제도가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얘기들이 만들어졌던 게 지난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개편론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전세 사기와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 때문에 만들어졌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두 번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봤을 때는 이슈에 따른 정치인들의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다시 시장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것들이 뒤로 또 빠져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제도 개편 또 뭐 갭 투자는 사라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움직임을 멈추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꾸준히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끔 필요하다면 갭 투자도 하는 것이고요. 무조건 그 갭 투자를 많이 해서 역전산안이 발생되고 세입자들을 고생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쁜이 부동산님께서는 저도 과거에 전세를 선호했었죠 라고 얘기했었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선 전세 가격이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죠. 그런 이유는 월세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다라고 하는 심리가 또 그들한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로 보게 되면은 뭐가 좋고 나쁘고 하는 부분이 현재 발생되는 거가 있겠지만 사실상 전세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얘기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니까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역전세랑 관련된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에서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냐면 가운데 있는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인천 1만여 가구 입주하면서 전세 급락하고 빨간불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기사 서울 아파트 역전세란 현실화 6월에 5천 가구 물량 폭탄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즉 바꿔 말하면 입주 물량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분간 이어질 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위축된 심리가 완벽하게 회복된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전세를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세 사기와 같은 빌라왕과 같은 사회적 이슈상이 발생되면서 굉장히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에다가 여기다 입주 물량이 던져지니까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가장 큰일 났던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어떤 상품이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빌라와 연립들이지 아파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와 연립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왜? 나도 당할 것 같으니까 거기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와 연립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한동안 괴롭운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월세를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월세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차라리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아파트라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물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에 올라가는 현상들이 역전세란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지금 언급했던 서울 아파트 역전세란 현실화가 6월 달에 5천 가구 물량 폭탄이라고 하는 간단한 제목만 가지고 나와 있지만, 그 5천 가구의 물량 폭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그 특정 지역은 문제가 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서울 전반적으로 역전세란이 물량 폭탄으로 나오면서 역전세란이 더 심화될 것이냐라고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제가 볼 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 사례로 볼 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입주 물량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입주 물량으로 떠들어대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 왜? 예전에도 신문지상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댔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이상 빌라에서 사람들이 아파트로 넘어올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고 전세 시장의 매물이 사라져가고 있느냐, 그리고 전세 시장에서 사라져가는 매물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공급 폭탄이라고 하는 용어로 지금 하면서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맞는 건데, 바꿔놓고 봐서 장기적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역전세라는 생각보다 쉽게 해소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기사들을 나오는 것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것들을 역전세난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사들을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거래는 살아나는데 수주시장은 꽁꽁 얼었다고 그랬고요. 서울의 주택 공급은 늦어질 판이다. 시공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곳곳에서는 공사비가 갈등이 있어서 시공권 포기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건설사도 분양을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 달 전, 두 달 전에 나왔던 기사가 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 현재의 역전세라는 지난 6, 7개월 또는 7, 8개월 전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 급격한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매수가 아니라 전세라고 하는 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요. 또 그때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이 나오는 물량들이 돌아오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데,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입주 물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언젠가는 역전세난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여기에 무엇들이 얹어졌을 때 역전세난이 급격히 해소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거 상황을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당장 역전세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사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공급 물량의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역전세난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도 역전세난이 분명히 일어났는데요. 그 과거에 역전세난이 일어났던 상황이 어떤 식으로 해결됐는지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셨던 기사처럼 올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계속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전세난의 해소는 제가 볼 땐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거나 단기적인 상황으로 확 바뀔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KB 월간 상승률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색깔을 칠해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장 오랜 기간 역전세란이 진행됐던 시간이 보여지는데요. 2004년부터 2005년 초까지가 흔히 말하는 역전세란의 시기였고요. 당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저 역시 2004년에 했던 그 경험 속에 저도 아주 소름 끼치는 기억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202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어났던 역전세란이 보여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현재의 역전세란이 보여질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2008년 잠실처럼 단기적인 입주 물량 과다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던 단기적인 지역적 역전세라는 부분이 존재했었지만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요. 2004년, 그다음에 2018년에서 2019년, 그리고 지금 크게 세 번의 역전세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2004년,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2004년이니까 2004년도 당시에 한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전에 먼저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들을 살리기 위한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경우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당시 뭐 각종 시장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미친 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03년도에 당시 등장했던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가 만들어냈던 첫 번째 정책이 2003년 12구 대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3년 12월 4일 당시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당시 LG경제연구원에서 12구 대책 이후에 집값이 변화되고 있다. 즉 올라가던 집값이 엄청나게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그때 신문지상에서 나오고요. 이때 나왔던 얘기가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나왔던 부분을 생각해보게 되면요. 당시도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덤벼들었으니 분양들이 잘 됐을 것이고 잘 됐을 것이니 그 분양 물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자, 2004년도에 보게 되면은 하반기 입주 물량이 99년 이후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2003년 과열되었던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12구 대책이 나왔고요. 그 당시 생각도 못했던 강력한 12구 대책이라는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심리가 위축되고 시작한 거였죠. 자, 그러면서 2004년 하반기에는 6월달 기사인데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물량들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도 갭투자, 이름이 갭투자가 아니었을 뿐 갭투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것이 당시 모습입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미 뭐 이런데 갭투자들 정말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는 또 구미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다 보니까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갭투자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당시 입주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해 7월 달에 역전세란 해소 앞이 안 보인다는 기사로 점철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상황 자체는 똑같지 않지만 당시에도 직전의 급등장 그리고 난 다음에 규제 여기에 입주 물량 과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입주 물량이 그 2004년도, 2005년도 집중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입주 물량 과다 지역은 전세 가격 떨어지고 역전세랑 과다 나타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역전세란이 문제가 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자금을 융자를 해주겠다. 이 기사 얼마 전에도 나왔죠. 며칠 전인가요? 어저께인가요? 나왔었죠. 집주인한테 집을 뭐 DSR 완화, DTI 완화, LTV 완화해서 뭐 해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죠. 2004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이 당시에도 나왔었다. 이 정도로 심각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번에 나만 겪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선배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했던 그 경험을 똑같이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역전세를 완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그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자금 융자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쉽사리 해소되는 의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일부 지역에서 2004년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위축됐던 시장이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 전세가 바닥을 쳤다라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는 역전선언이 해소된 상황이 아니었던 때입니다. 즉 일부 지역에서 흐름이 조금 반전됐던 모습이 있을 뿐 역전세라는 분위기는 여전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기사 2004년 12월 시장을 하반기가 되면 연말이 되면 항상 시장을 2004년은 어땠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산을 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시기를 보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 하락했고요. 심리가 위축됐으니까. 역전세난이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2005년도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때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 지금 위에서 두 번째의 기사. 2005년도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때죠.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말이었던 게 2001년, 2002년, 2003년 굉장히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졌고 그 물량들이 2004년, 2005년, 2006년 엄청나게 쏟아져서 입주 물량이 터지는데 그 지역의 집을 투자로 산 사람, 실거주로 산 사람 다 있겠지만 투자로 산 사람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매도를 하지 못하면 전세를 내놔야 되니 당연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2004년 하반기도 상당히 여러분들 투자자들한테는 부정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매우 부정적인,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경험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저도 그 당시에 되게 크게 당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2005년도에는 투자라는 걸 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열심히 회사 다니고 회사 일에 집중했던 시기가 2005년도였었죠. 자, 그런데 2005년부터 시장이 바뀌게 됩니다. 2004년 역전세란. 자, 그 부분이 바뀌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입주 물량이 터지는 2005년 난리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반부터 슬그머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바뀌게 됐느냐? 이때 재건축에서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포주공 3단지 이어 2단지도 재건축 승인.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세난 우려라는 얘기가 갑자기 지난 1년간 전혀 없었던 전세난, 역전세난 얘기만 있었지 전세난 얘기가 없었다가 갑자기 1월달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이 물량들이 갑자기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을 근거로는 앞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중간중간 단계에서 변수가 뭐냐?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이주 수요가 발생되면서 그 주변 지역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많은 곳들이 이주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영향을 생각보다 크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때부터 슬슬 언급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때 그 기사와 달리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기사는 두 번째 기사일 겁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 29만여 가구, 30만 가구가 전국적으로 입주를 할 것이고요. 적체가 심해서 역전세라는 우려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기사가 바로 1월 7일 달 기사였었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기사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보였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기사가 더 집중되었을 겁니다. 왜? 손해보기는 싫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3월 달이 되면서 일부 지역의 역전세란이 작년부터 해소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일부 지역의 전세 매물이 사라져가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보고 계실 거고 세밀하게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전세 시장이 오랜만에 살아난다. 이사철 맞물려 수요가 급증한다. 즉 이제 곧 머지않은 시기에 다시 한번 이사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사철이라고 얘기할 때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시장이 이사철이 될 텐데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부 지역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결국 전세난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기 한다라는 내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 역전세난을 해소를 시켰던 가장 큰 기사가 뭐냐면 이때도 부동산 시장이 2004년도에 굉장히 위축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던 상황에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 곳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슬금슬금 살아나면서 강남부터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정부는 깜짝 놀랍니다. 이거 큰일 났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입니다. 2004년도부터 발생됐던 역전세난이 약 한 1년에 걸쳐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입주 물량 과다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시장이 일부 지역에 이주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의 전세난 그 전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시장의 전세 가격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예전과 다른 상황에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달라지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졌고 이 상황에 이사철이 같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었고 여기에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집 사지 마라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831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나왔던 제가 좀 언급했던 2003년 12구 대책보다 그 당시 충격으로 한 10배 이상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느냐? 무서우니까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분위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두 번째 기사 전국적으로 약 30만 가구 정도 되는 입주 물량이 터진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장이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하면서 단기적으로 발생됐던 그 전해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격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전세가 상승세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30만 가구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즉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게 되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 분당, 용인과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들은 다 선호 지역이죠. 자, 집가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은 주춤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전혀 예상치도 않게 2005년도부터 2005년 하반기 10월 달 다시 또다시 이사철이 오게 되죠. 이때 전세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집을 사게 만드는 구조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오늘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기사, 오늘 제가 보여줬던 이 최근의 몇몇 기사들,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 올 하반기 입주 폭탄이라고 얘기하면서 역전세난이 굉장히 강화될 것처럼 표현하고들 계시죠.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주 물량이 올해 입주 물량이요. 2004년도, 2005년도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물량이기보다는 오히려 작년의 물량이 가장 엄청났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의 방침을 보게 되면 재건축 시장을 상당히 많이 완화해주고 있죠. 이 완화해주는 재건축 시장은 다시 한번 이주 수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주 수요를 정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주 수요 부분들에 그러니까 허가 내는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전에 2004년에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하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재건축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느낌이 결국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주 수요라고 하는 부분과 전반적으로 작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입주 물량,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 강남, 분당, 용인의 전세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선택했다. 그런 지역들이 어디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중심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은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역전세난에서 전세난으로 바꾸는 과정은 상당히 빠르게 바뀌더라.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추가적으로 나올 변수들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역전세난은 해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언제부터 그렇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뭐 제가 전국적인 모든 물량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지금도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지역, 강남을 필두로 한 일부 지역의 전세 가격은 지금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역전세난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입주 물량 과다 지역들에서 역전세난이 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입지가 좋은 일부 지역은 오히려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역전세난이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과거 역전세라는 큰 흐름상에서 보여드리는 역전세라는 총 3번의 모습,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총 3번의 역전세란이 있었는데 보셨던 것처럼 이 역전세란은 길어야 1년 안에 해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해소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안 그런 것 같다.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그 수많은 얘기들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자꾸 재단을 하는 것일 뿐 앞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글쎄요. 역전세난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물량들이 전세 물량들이 어느 지역부터 사라져가고 있는지 뭐 사실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프롭테크들 같은 게 앱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도 역전세난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이 당혹스러운 현상은 이번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이곳의 해소는 입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나와 있던 시장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새로운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지 그것들을 가지고 주변 변수들을 제외한 채 얘기하기에는 이미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역전세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어느 정도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올려주신 질문 몇 개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서님, 인천의 작은 아파트를 매매하고 서울의 모아타운 같은 곳에 자, 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그때그때마다 작은 변수에서 변하거든요.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해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미리 해버리게 되면 그거가 시장에 맞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별로 좋은 투자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인천의 작은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울의 모아타운 같은 곳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의 모아타운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까 그런 건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모아타운은 지금 하나도 뭔가 완성된 게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재개발 지역, 일부 재개발 지역과 신통기획과 관련된 부분이죠. 모아타운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 느낌상으로는 그냥 단순히 가격대 때문에 서울에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아타운이 뭔가 확실하게 구체화되거나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한 저는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의 모아타운이 아니라 서울에서 아직 싸게 살 수 있거나 또는 진행 단계가 애매한 상황이 뭐 변수가 발생돼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위축된 곳, 이런 곳들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모아타운이라고 딱 지정해 두는 순간 그 나머지 대상을 안 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아니라 서울의 재개발 같은 곳이라고 뭐 질문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재개발 안에는 모아타운은 저희 하위 구조고요. 그 위에 아까 말했던 일반 재개발들, 그다음에 신통기획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것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것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모아타운이 아니라 서울의 재개발이라고 질문을 바꿔놓으셨고 하신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쌤님.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시장이 반등장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일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의 사이클이 꽤 길기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데드캣 바운스 얘기는 저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지난 2009년의 모습이 데드캣 바운스였으니까. 근데 그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는 DTI 제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DTI 제도라는 거죠. 결국 바꿔 말하면 그 의견이 분분한 거는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직전장이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는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에 상승이 계속 오랫동안 이어진 상태라는 근거가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기 위해서라면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라든지 대외 충격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 대외적인 충격은 제가 모르겠고, 왜?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을 보게 되면 급격한 위축을 받기 위한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완화 정책에서 지금 시장이 반등세에서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강해지게 되면 정부는 강력한 규제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데드캣 바운스는 그때 나오게 될 수 있는 소문이 있겠죠. 또 다시 말하면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친놈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같은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들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데드캣 바운스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이 점점 번져나가면서 다시 옛날같이 들썩거리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정부가 한 방 크게 때릴 것이다. 그게 바로 데드캣 바운스의 시초가 될 것이고, 그거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지 그것들을 의견을 분분하다고 먼저 떠드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입만 가지고 하는 소리지 사실상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투자자에게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활황장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어떻게 잡아채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난 12월에 강남 같은 경우를 그래서 샀다, 가장 최악의 시점에 샀다, 그런 분들은 데드캣 바운스에 신경 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의미는 별 큰 의미가 없고요. 다만 워낙 직전장이 급등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나기 상당히 쉬운 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제 얘기가 굉장히 좀 듣기에 따라서는요, 에이씨, 두루뭉술이라고 발생될 수 있겠지만 시장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고, 감히 재단을 했다가 그 뛰어난 시장의 분위기, 사람의 IQ보다 더 뛰어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거를 내가 꿰뚫어서 뭘 하겠다, 쉽지가 않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덱터비님인가요? 약 한 20년 동안 투자를 하셨는데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시나요? 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종말론 같은 그런 확신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를 한 15년 차 정도 됐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본질은요, 오르고 급등하고 떨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결국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시장이 안 좋다니까 관심이 없었다가 또 누가 돈 번다니까 덤벼들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개똥이네 내 동창 개똥이네가 돈 10억 벌었다더라라고 하니까 질투나서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 저놈 다 들어오게 되고 다 들어오니까 급등장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급등장을 더 올려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조금만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급락하게 되고 이게 결국 뭐 때문에 발생되느냐? 여러분들의 욕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건 부동산 시장이든 아니면 주식 시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욕심이고 그 욕심을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확신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 뿐 이것들을 너무 확신론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쁜 현대사관님 질문 마지막쯤 되나요? 한번 보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사비가 너무 오르고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안 올려주면 열세를 안 주겠다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과연 안진마진이 있을까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제가 부동산 투자도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쁜 현대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단편적인 질문이긴 해요. 근데 이것들에 영향을 주는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자, 현재 공사비가 너무 오르고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안 올려주면 열세 안 주겠다라는 것들이 반복하고 있죠. 그게 현재의 모습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안전마진이 있을까 싶습니다라고 얘기는 지금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죠.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오르고요. 시공사들이 공사비 안 올려주면 열세를 안 주겠다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보면서 재개발의 진척도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재개발의 진척도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단기적으로 지금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시장을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전마진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들. 제가 이제 질문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라면 반복되고 있네. 이 상황이 되면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는 위축되게 되겠구나. 위축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급도 줄고 뭐하게 되면서 가격은 떨어지겠구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돼서 심리가 위축되니까 더 안 좋아지겠구나. 그렇다면 그때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속에서 많은 걸 느끼는 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환경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넣어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그래서 떨어지고 그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심리가 위축돼서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면 그 상황에서 가격을 더 할인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안전마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이런 몇 가지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맨 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고 있는 구역이 있으면 계속 지켜보세요. 금매 꼭 나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누군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장이 오랫동안 지연되면 떨어지겠네. 빨리 팔아야지. 근데 안 팔리죠. 그러면서 금매가 나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또 안전마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장을 여유 있게 바라보고 안전마진이 나오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복귀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멘탈이 무너져서 던지는 매물들을 잡을 때 안전마진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이 시장 환경에 급히 막 바뀌면서 고민하게 되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게 되면 저는 재개발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는 서울 특히 수도권에서는 할 수 있는 시장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그렇다면 꾸준히 지켜볼수록 여러분한테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역전세란 과거에 어떤 식으로 회복됐고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타났는지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부동산 노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